ETF는 거의 세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크게 나눈다면 주식과 채권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데 네. 작년 말부터 ETF 운용사들이 채권을 밀었었어요. 아. 꼬박꼬박 배당받고 싶어. 그럼 채권 사야죠. ETF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미국 테크주. 소위 말하는 미국 성장주들을 믿음은 꺾이지가 않아요. 불패. S&P가 그래도 최근에 좀 빠졌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빠질 때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최근에 ETF는 어느 쪽에 좀 관심이 좀 있나요? 보통 이제 ETF 그러면은 다양한 기초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쪽이냐, 뭘 미냐, 아니면 뭘 밀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ETF는 거의 세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없는 게 없죠. 크게 나눈다면 주식과 채권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데 네. 작년 말부터 ETF 운용사들이 채권을 밀었었어요. 아. 채권을 밀었었습니다. 네. 물론 밀었던 배경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 매크로들을 많이 하셨고 또 금리가 너무나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싸 보인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금리라는 게 한두 끝도 없이 올리거나 한두 끝도 없이 내리는 그런 류의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채권이 많이 싸네.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쿠폰이 올라갔거든요. 네, 쿠폰이 올라가니까 매력이 있죠. 네, 매력이 사람들이 캐리로 먹을까? 아니면 쿠폰으로 먹을까? 아니 사실 작년에 주식 해봐야 마이너스 30%인데 그렇죠. 이건 그냥 들고만 있어도 5% 준다니까. 그런데다가 또 작년이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ETF의 정신은 분산 투자거든요. 리스크를 나누자라는 건데 보통 리스크를 나눌 때 주식과 채권을 6대4, 7대3, 뭐 5대5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망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채권 너무 많았지.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네. 너무 힘들다고. 네. 지금 주식이 안 좋으면 채권 해야 돼요? 채권도 터지고 있고. 네.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익률 네. 메꿔주고 하는데 네. 둘 다 터지니까 자산 배분하는 네. 분들이 뭐 한국도 터지고 미국도 네. 터지고 채권도 터지고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막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 운용사 입장에서도 네. 채권 쪽을 좀 밀 수밖에 없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방금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도 잠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ETF 쪽에서도 제도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랬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채권 ETF 사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뭐 채권 3년, 국고채 3년 채권 ETF 이러면은 3년 되면 그 ETF가 상장 폐지되는 줄 아세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3년 ETF는 3년 채권 ETF 그러면 그냥 듀레이션을 3년 근처로 맞추는 거예요. 즉 3년짜리 사는 게 아니고. 네, 3년짜리 사는 거죠. 근데 네. 3년짜리 딱 맞는 게 없을 테니까 네. 3.5년, 3.2년, 2.8년, 2.9년, 3.2년 이걸 합쳐가지고 3년 근처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3.5년이 1년이 지나면 2.5년이 되잖아요. 그럼 네. 얘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3.5년을 끼워 넣는 방식이거든요. 또 사고. 일종의 롤오버 방식이니까 네. 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3년짜리 채권을 샀을 때 만기가 되면 원금, 쿠폰 이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 ETF, 채권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모르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기가 있는 ETF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주식은 상장 폐기지 되기 전까지는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채권형에 한정해서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를 내도 된다라는 게 작년 10월에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면 ETF가 채권형은 만기가 있는 채권형이 새로 나왔어요. ETF가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금 10년짜리를 사놓으면 지금 사면 10년 뒤에는 그 ETF는 상장 폐지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그런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만기가 있는 채권형 펀드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ETF 쪽에서도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만기를 좀 짧게 갔어요. 1년짜리. 네. 1년짜리 대신에 국고채 아니면 은행채. 네. 뭐 이 정도 좀 약간 물량 구하기 쉬운 것들. 만약에 한 박사님께서 이제 저희 만기 매칭 그 채권 ETF 사셨는데 갑자기 뭐 만기 한 달 냅두고 네. 대규모 설정을 하신다든지 대규모 환매를 해버리면 저희는 물건을 구할 수가 구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고채라든지 은행채라든지 그리고 회사채 중에서도 신용등급 높은 그런 회사채로 만기 매칭형 채권 ETF가 작년 연말부터 나왔고요. 근데 이제 방금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배팅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금리가 떨어진다. 네. 채권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수익이 나는. 네, 그러면 쪽으로. 만기가 긴 만기 매칭형 채권 ETF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만기를 예를 들어서 뭐 1년짜리 만기 매칭을 하든 뭐 10년짜리를 만기 매칭을 하면 네. 그럼 뭐 어떻게 ETF를 들어가? 왜냐면 그러니까요. 내가 10년짜리를 사버리면 되지. 저도 그렇죠, 그거 그렇죠. 궁금했어요. 결국은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ETF의 장점은 채권의 장점이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채권의 장점 중에 트레이딩은 아니거든요. 채권은 아무래도 장외 거래가 메인이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나요? 잘 그리고, 되죠.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나요? 그리고 거기는 사실 또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고 그렇죠. 개인들이 네, 그리고 또 낄 자리가 ETF를 없고. 하시는 채권 ETF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산가들이 아니세요. 음. 내가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있으면 그냥 아이,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그런 거래의 투명성, 네, 그냥 알채권을 사는 것과 개별 채권을 사는 것과 진배 없지만 네. 개별 채권은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수량, 또 원하는 때 팔거나 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럽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계좌에 노는 현금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는 현금들은 현금 내뿜으니 그냥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사두면 만기가 되면 또 이제 청산되고 현금 들어오고 원금 들어오고 쿠폰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단기 이 채권 같은 건 좀 할만할 거. 특히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2년물이 지금 한 4.8%죠. 맞아요, 어제 보니까 맞아요, 4.8%까지 올라갔던데. 맞아요. 2년 놔두면 이자 10% 버는 거잖아요. 네. 거의 10% 네네. 가까이. 네. 할만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이거 6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긴 한데요. 네. 올해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종목이 디렉시온 데일리 20 플러스, 그러니까 20년 이상 트레저리, 그러니까 채권인데 네. 옆에 보면은 3X 혹시 보이시나요? 3X요? 네, 세 배짜리? 네, 금리 3배짜리. 금리 3배짜리 배팅하는 거예요. 이게 듀레이션도 20년이면 듀레이션도 긴데. 네, 이게 그 티커로 TMF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요즘 네. 아까 파이브가이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계의 파이브가이스입니다. 와. 야구가 그거는 지금 채권 3배짜리면 할만하겠네. 아유, 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2번 할 거야, 1번 할 거야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네. 굉장히 또 투자 상품으로서도 괜찮았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청산 뭐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일단 미국에 있는 ETF고요, 한국 건 아니고요. 네. 얘는 만기 매칭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될 게 이거 왼쪽에 있는 표에서는 TMF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밑에 JP 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예. 이거는 제피라고 불리우는 JEPI라고 불리우는 이 ETF 역시도 지금 거의 파이브가이스 수준입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눈 돌리시면은 개인들이 많이 산 ETF인데요. 미국채 울트라. 방금 박지영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똑같아요. 미국채 울트라 30년. 왼쪽에 있는 건 20년 플러스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울트라 30년. 물론 선물형 상품이니까 뭐 연금 계좌에서는 좀 투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채 울트라 30년을 가장 많이 사셨고요. 그 다음에 키스 국고 30년인데 뒤에 무슨 단어가 붙었죠? 이넨스드. 네. 레포 매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건 한국 사람들 지금 이게 레버리지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스트립 채권 한 박사님 혹시 잘 아시나요? 몰라요. 스트립 채권은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 쿠폰 부분으로 네.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쪼갤 수가 있습니다. 네, 쪼갤 수 있죠. 네, 그게 바로 스트립입니다. 아, 원금 그래요? 부분, 원금 부분. 이자를 못 받으니까 듀레이션이 길죠. 네. 이자를 많이 받으면 듀레이션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쿠폰을 제거했으니까 네. 듀레이션이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레버리지를 레버리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이 30년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딱 큰. 듀레이션이 30년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쿠폰을 받으니까 그 사이에 네. 30년 동안 쿠폰을 받으니까 네. 쿠폰을 FM대로 받으면 그냥 30년 채권을 사면 듀레이션이 한 18년에서 19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스트립 쿠폰 부분을 제거해버리면 거의 30년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립은 그러면 원래 제로 쿠폰이 아니면 나온 거를 쿠폰을 제거한 거예요. 쿠폰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럼 이 값이 떨어진 거예요, 채권 네네네. 값이?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에이스 미국채 30년 선물 레버리지. 그러니까 2배짜리죠. 그러니까 이만큼 개인 투자들은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금리는 떨어질 것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금리의 배팅을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물론 뭐 제가 금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잘못됐다 혹은 맞다라는 말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일단 이런
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갖고 이게 왔습니다.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맞습니다. 그게 저도 깜짝 놀랄 노자입니다. 그게 이제 다들 공부들 무지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게요. 저도 도대체 누가 이걸 우리 미국채 울트라 30년을 누가 매매할까 한번 수소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전직 채권 매니저 분들도 계시고 그건 뭐 왜냐하면 그렇겠지. 30년은 정말 금리에 대한 정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라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올랐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고 이런 상품이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시클리컬한 그런 네. 움직임을 보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기다릴 줄 아는 참을성도 필요하거든요. 참을성. 예. 근데 좀 저는 안타깝긴 해요. 이게 사실 뭐 전망이 다 틀려서 그런 거긴 한데 주가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나스닥은 거의 뭐 26%가 올라왔고 나스닥 30%안 됐었나? 30%까지 됐나요? 뭐 하여튼 뭐, 네, 하여튼 네. 뭐 30% 가까이 올라왔고 그런데 금리는 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네,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좀-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수익률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그 ETF 수익률이 그냥 크게 많이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음. 크게 수익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좀 기다리면 되겠죠. 그거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좀 뭐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근데 생각을 요번엔 네. 요번엔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장표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ETF였고요. 네. 이거는 개별 채권입니다. 음. 개별 채권 제가 오늘 장중에 네. HTS에서 거래량 상위 장내 채권만 좀 뽑아서 갖고 온 건데요. 지금 제가 자꾸 파이브가이스를 홍보해서 정말 죄송한데 개별 채권의 파이브가이스가 20-2, 19-6 요 두 종목이 개별 채권 중에 파이브가이스입니다. 왜요? 무지하게 거래됐네? 네, 무지하게 거래됐습니다. 참고로 채권은 장외 거래가 메인이고요. 장내 네. 거래는 거래소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장내 거래는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가 거의 2달, 석 달 동안 계속 찍어보고 있는데 1등, 2등이 거의 20-2랑 19-6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 선으로 2050년 3월, 20-2는 2050년 3월 만기거든요. 네. 올해가 23년이니까 30년 남았어요. 아. 그리고 19-6은 2039년 9월이니까 한 16년 남았거든요. 17년? 네. 그러니까 거의 20년, 30년짜리 국고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물을 엄청 거래를. 근데 얘를 매매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건 세금적인 측면인데 채권 ETF를 매매하게 되면은 채권은 원래 그 캐피탈 게인, 가격에 따른 그 세금은 거래세는 없거든요. 네. 알채권은. 근데 네. ETF는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는 그 먹는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세금이 있어요. 그래요? 네, 15.4% 세금이 있어요. 예. 그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네, 분들도 많을 모르실 것 수도 같은데.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10,000원이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이제 20-2 같은 경우에는 6,000원대고요. 음. 네, 그리고 19-6 같은 경우 7,000원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만기까지 20년 기다리면 10,000원 가는 거예요.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쿠폰 이자 받는데 쿠폰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15.4% 내거든요. 근데 네. 쿠폰이 1%대예요. 이자는 뭐 세금 별로 안 1% 내겠- 쿠폰. 네. 1% 쿠폰에 지금 6,000원, 7,000원에 거래되니까 매매하기가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상품이죠. 그래서 이 상품은 이 채권은 제가 알기로는 거액 자산가 분들도 많이 매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배운 게 있네요. 채권 ETF는 그 캐피탈 게인, 상승,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15.4%의 양도세를 내요. 세금이 네. 붙고, 근데 채권을 직접 매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네, 채권 가격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직은. 음. 나중에 뭐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게 되면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은 채권은 가격 그 차이에 따른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자는 있고 쿠폰 이자는 이자는 있죠. 이자는 15.4% 이자 세금 소득세 있고요.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10,000원 대비해서 좀 싸게 거래되고 쿠폰 낮은 거. 그리고 만기 길어서 그 금리 배팅에 대한 듀레이션 배팅에 대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다 보니까 20-2랑 19-6이 항상 상위권에 꼽히고 있습니다. 네, 채권 ETF와 이제 채권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월배당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사실 이게 주식이 다 좋은데, 네. 현금 흐름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중간 배당 오늘이죠. 이제 내일 이제 중간 배당 낙인데 네. 조금 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배당 주는 회사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분기 배당 꼬박꼬박 주는 데도 좀 있긴 한데. 네. 그 정도만 대부분은 해도 아니고.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월급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죠. 월급 따박따박 받다가 이게 또 그게 없어진다거나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월에 매달 뭐 이렇게 좀 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ETF는 없나요? 그런 거 있죠 당연히. ETF는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없는 게 없군요. 미국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있는 기사를 6월 21일자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옆에 또 친절하게 딥L 많이 쓰시죠? 많이 쓰죠. 네. 딥L 번역 네. 이용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아니 독일 업체가 어떻게 우리 한국말을 그렇게 번역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네네. 구텐타크. 예. 아, 네, JP 모건의 커버드 콜 ETF인 아까 제피라고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피. 네. 네. 예, 뭐 방송 보시는 분은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면 나중에 네. 제피라고 JP 모건 나오는데, 거. 예, 얘가 뭐 10 빌리언 뭐 푸어스 인투 JP 모건 커버드 콜 ETF에 올해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더 월 오브 머니라는 것은 우리가 자금 흐름, 자금 뭉치.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금 뭉치를 더 월 오브 머니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이것들이 디펜시브 펀드, 그러니까 커버드 콜은 일종의 방향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디펜시브 펀드거든요. 네. 이쪽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고요. 이 제피라는 ETF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액티브 ETF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제피가 커버드 콜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눈치채셨을 텐데 월배당입니다. 네. 커버드 콜이 월배당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커버드 콜은 일종의 콜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아. 인컴을 수취하겠다라는 개념이니까 네. 인컴을 수취하는 이유는 인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커버드 콜 상품들은 대부분 요즘은 다 월배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에요. 한국에는 한 박사님도 커버드 콜 상품 뭐 잘 팔렸던 기억 나시나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 상품? 예전에 한 1조 정도 팔렸었어요. 아 그래? 예, 예. 한국에서는 커버드 콜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파생을 싫어해요. 네, 참고로 저는 파생 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경 폴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하는 네. 한경 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제가 항상 1등을 했던 파생 분야가 없어졌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그 약간 이제 파생 규제도 많아지고 네. 교육 받아야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승수도 네. 높아지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이 죽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CFD라든지 이런 네.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터지니까 네. 좀 파생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피라는 것은 커버드 콜을 쓰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여기 제가 시가총액 또 적어놨는데 270억 달러예요. 271억 달러 시가총액이. 200조, 300조 300조 넘는 거죠. 커버드 콜 상품이에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커버드 콜이라는 파생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이 몰렸다. 네. 그리고 액티브라는 것은 어떻게 ETF를 운용할지 룰이 좀 모호한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블랙박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가 월배당을 얼마 줄 것 같아요? 얼마나 줘요? 1% 줍니다. 월 1%를 준다고요? 나중에 들어야 되겠다. 저거 근데 믿을 수가 없.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장 넘겨드리면은 진짜로 제가 얘가 1% 줬는지 찾아갖고 왔어요. 시킹 알파라는 저희 ETF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 제피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월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긴 한데 주가가 빠지면 의미가 없죠. 없잖아요. 네. 첫째 주가가 빠졌냐 안 빠졌냐를 보셔야 돼요. 네. 네. 보세요. 여기 주황색 선으로 제가 2020년부터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시킹 알파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네. 50불에서 한 60불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 50불 정도에서 사면 싸게 사는 거네.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리고 네. 2022년부터 좀 짧게 보면은 이때도 한 저점이 한 52불 그리고 현재가는 55불이니까 주가가 안 빠졌어요. 보통 고배당주 왜 고배당주 투자 안 하세요? 배당 받고 나면 주가가 빠지니까. 빠지죠. 네. 그리고 주가가 회복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배당 주고 나서 주가 빠지고 네. 또 주가 회복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게 싫어서 우리가 고배당주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피라는 ETF는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다가 밑에 보시면 디비던드 페이아웃 히스토리라고 해서 제가 2023년 원래 밑에 것도 있는데 갖고 왔는데요.
0.3불, 0.4불, 0.44불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한 주당. 네, 1% 근데 정도. 네. 이 JP라고 하는 거 기초자산이 뭐예요? 기초자산은 미국 성장 배당주입니다. 성장 배당주. 네. 성장 배당주. 네, 액티브기 때문에 어떤 룰로 그 종목을 뽑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JP 모건이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우리는 배당 성장주 정말 잘 뽑아. 참고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JP 모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혹시 둘이 자매기란 맺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삼성자산운용이 삼성 JP모건 자산운용이었던 적이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JP모건 쪽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잘 고르는 거다. 우리는 귀신같이 배당이 안정적이고 늘어나는 종목을 잘 고르는 거다. 두 번째, 우리는 귀신같이 커버드 콜인데 콜옵션 매도거든요. 콜옵션 매도를 잘 친다. 네. 주가가 올라서 콜옵션 매도를 쳤으면 좀 불안할 수도. 그러니까 그거를 행사가를 잘 조정하는 거죠. 주가가 예를 들어 주가가 요 정도인데 콜옵션 매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치려면 요 정도 가장 요 정도까지만 치면 안 넘어가면 그 프리미엄을 다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게 내 기술이다. 우리는 주가가 요 정도 올라갈 거면 요 정도 행사가 매도 쳐서 안 터지게 할 거다. 아니, 근데 그 네. 리스크는 없어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만약에 뭔가 한번 잘못돼서 바깥으로 나가면 박살나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앞서도 서두에서 화두로 꺼냈던 게 세계 최고의 액티브 ETF 사이즈가 됐다. 이게 이제 저는 뭐 개런티를 해줄 수, 물론 이게 100% 개런티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사이즈가 어차피 네. 이 바닥에서는 사이즈 큰 놈이 그렇죠. 그러긴 개런티가 한데 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우리 네.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이게 이제 스트럭처드 종류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요거 내에서 움직이면 아주 좋은데 네네네. 이거 바깥으로 한번 나가는 순간 붕괴되니까. 그렇죠. 그게 좀 불안해서 혹시 그럴 일은 없나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거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저도 뭐 업계 관계자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건 정말- JP 모건만 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만들었나요, 한국에서? 보시면은 자 제가 구글에서 화면 보이시나요? 네. 구글에서 한국의 제피라는 티커, 그러니까 구글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미 뭐 한국형 제피 커버드콜 ETF 나왔다, 한국형 뭐 SCHD 나왔다, 제피가 등장했다, 매달 배당 주는 ETF 국내에서도 첫 등장했다, 배당 10% 받으니까 쏠쏠하다. 그러면서 저도 느꼈어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제 한국 사람들 역시도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월배당 1%면 월 네. 1%면 감사합니다지 무슨 네네네네. 얘기야. 주식 왜? 네. 근데 뭐 사실 이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그렇죠. 그게 이제 불안한 1%라서 거죠. 요거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도 요런 게 있다 정도로 하셔야지. 이게 원금 보장, 그러니까 은행 이자처럼 따박따박 월 1%씩 나온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네. 좀 안 돼. 절대 안 거죠?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이 월 배당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빠졌냐 안 빠졌냐. 안 빠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거고, 나 주가 안 빠지고 꼬박꼬박 배당 받고 싶어. 그러면 채권 사야죠. 네. 그렇죠. 국고채 사야죠. 네. 그런 사람들은 국고채를 사야 되는 거고. 근데 월 나는- 1%를 안 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장기 국고채를 사는 거겠죠. 네. 저가 할인해서. 네. 그래서 한국에도 월배당 ETF 뭐가 있는지 한번 뽑아왔어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거는 ETF 체크라는 그 코스콤에서 만든 사이트에서 월배당이라는 키워드로 뽑아온 거고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제가 조사를 한 건데요. 31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가 좋아요, 뭐가 나빠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가 있는지 월배당을 주기 위해서 방금 제피는 미국 배당 성장주 플러스 S&P 콜옵션 매도라는 방법을 취했지만 네. 다른 방법으로 월배당을 줄 수도 있어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 제일 사이즈가 큰 게 KB스타 23-11 이게 바로 만기 매칭 23-11 이렇게 적혀 있으면 만기 매칭 채권형 ETF거든요. 그러니까 채권형 ETF니까 이렇게 월배당 원래 채권형 ETF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주고 국고채는 1년에 2번 반기에 한 번씩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모았다가 월로 쪼개서 저쪽에서 주면 되니까. 예.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역시
혹시 리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형적인 인컴형 상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프라 아마 뭐 인프라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맥커리 인프라가 들어가 있어서 인프라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형 상품, 리치형 상품에서 인컴을 받아서 월배당으로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앞서 제가 구글 검색할 때 한국의 SCHD 예, 바로 이제 SCHD가 앞서 말씀드렸던 JP와 함께 대표적인 그런 월배당형 상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의 방금 설명드렸던 JP류 커버드 콜은 아니지만 미국 배당 성장주를 담는 월배당형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 한번 뭐 보시고 아니면 ETF 체크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네. 들어가시면 월배당 상품 뽑을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월배당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월배당 상품 중에 뭐 아주 옛날인데 이게 매월 분배를 하다 보니까 원금이 쪼그라드는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주 그 원금도 보장해주면서 네.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거는 좀 쉽지 않다. 세상에 그런 게 그런 있어요? 그런 걸 꿈꾸죠. 네, 투자하는 나는 좀 걸 불안해. 꿈꾸는데. 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제가 ETF 업계에 몸담아 보니까 네. ETF에서 정말 한국 투자자들이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미국 테크주. 미국 소위 말하는 미국 성장주들에 그래서 대한 성장주. 믿음은 꺾이지가 불패, 않아요. 불패. 예, 예. 오히려 와 S&P가 그래도 최근에 좀 빠졌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빠질 네. 때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저는 그게 연금의 힘이 아닌가. 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내 연금 계좌인데 뭐 저도 뭐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으로 내 연금 계좌를 채울래? 미국 성장주로 연금 계좌를 채울래?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한국이죠. 아니야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야 나는 아마존이야 나는 야. 테슬라야 이게 애국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너무 네.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피나 SCHD 역시도 미국 배당 성장주 즉 동일한 개념이에요. 네. 근데 제피는 거기에다가 커버드 콜옵션 매도를 쳐서 월배당 인컴 수익률을 확 올린 거고 SCHD는 그냥 배당 성장주를 잘 묶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인컴 갖고 월로 꼬박꼬박 꽂아주는 거다 보니까 좀 연금 계좌의 성향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월배당 상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가장 핫한 두 종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테슬라 하면 한국인들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뭐 테슬라만 직접 투자하기에는 조금 찝찝한 감도 변동성 너무 크고 네. 그래서 테슬라를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ETF들이 좀 있다고. 테슬라는 들었습니다. ETF 업계 스터디셀러죠. 그럼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테슬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ETF가 몇 개가 있을까요? ETF 이름에는 네. 법칙이 있어요. ETF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니라 네. 회사 브랜드. 네. 삼성자산의 ETF 브랜드가 뭐죠? 코덱스. 코덱스. 한투는 뭐죠? 한투는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에이스 혹시 아세요? 에이스는 몰라요. 에이스. 코덱스는 알아요. 한투 에이스예요. 초창기 알았어요. 멤버가 초창기 멤버가 코덱스, 킨덱스, 코세프 뭐 이렇게 초창기 멤버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한투가 킨덱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쓰다가 그 배재규 대표님 오시면서 네. 이름을 에이스로? 에이스로 바꾸셨어요. 에이스로 바꿨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여러분.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가 들어가냐면 지수 네임이 들어가요. 지수 네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지수를 쓰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혼합 지수. 그러면 근데 그 혼합 지수를 FN 가이드가 만들었다. 네. 그러면 코덱스, 테슬라 혼합, FN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환해지면은 H. H. 합성형이면 합성. 액티브면은 액티브. ETF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에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게 두 개나 있어요. 그래요? 네. 테슬라와 관련된 지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와, 정말 그리고 대단한 또, 회사네요. 그리고 또 테슬라를 담고 있는 ETF도 계산을 해보니까 44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44개는 국내 ETF만 네네. 참고로 국내 상장 ETF는 728개가 있거든요. 와. 728개 중에서 아까 월배당 상품이 31개.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2개. 그리고 테슬라를 담고 있는 게 담고 있는 게 거는? 44개. 거의 뭐 4% 5% 정도 그렇죠. 되네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럼 그만큼 테슬라는 ETF 업계에서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진짜 한국인들이 너무 사랑해요. 네네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대단하네. 제가 이제 네. 테슬라 얘기를 아유 뭐 야 너도 테슬라 얘기해 뭐 이렇게 아. 할까봐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테슬라를 보고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혹시 아이폰 쓰시죠? 네. 아이폰이 충전 단자가 뭔가요? 지들 것만 쓰죠. 지들 것만 네. 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전기 C 타입인데 네, 불편해 죽겠어요. 전기차의 문제가 이거예요. 전기차의 문제는 결국은 충전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다 지들 단자를 쓰고 있어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네. 근데 테슬라가 천하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포드랑 GM이랑 끌고 네, 들어갔죠. 네, 네. 리비안까지. 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테슬라의 방식이 NACS라고 해서 노스 아메리카 뭐 이런 차징 시스템, 네, 네. 노스 아메리카. 네. 네. 테슬라만 쓰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CCS 보통 콤보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벤츠가 만들었어요. 벤츠 유럽 쪽에서 만들었어요. 네, 유럽 쪽에서 만들었고요. 그림 보시면은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그란 거 위에 밑에 또 단자가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콤보라고 불러요. 오. 완속 충전도 되고 급속도 급속 충전도 되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콤보 방식이고요. 저게 더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커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단자가 두 개다 보니까 케이블 두께가 이만해요. 아. 네, 근데 테슬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테슬라는 이렇게 가는다랗게 한 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그 아이폰 만든 누구죠? 그 아이폰 만드신 잡스. 분. 네, 잡스. 잡스 형님이나 네. 약간 천재들은 그런 약간 디테일에 굉장히 그런 거 잡스도 한 손에 잡혀야 된다. 네, 막 네, 그런 거 막 되게 네. 양보 안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또- 약간 좀 비슷한 네, 거 그리고 같아요. 또 테슬라 충전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요, 이제 보통 이제 콤보 방식을 쓰거나 하는 분들은 꽂고 카드 태그해서 결제하고 세팅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아예 차대 번호가 박혀 있어가지고요. 아. 그냥 네. 꽂으면 테슬라 앱에 박혀 있는 아. 카드로 그냥 결제가 돼요. 이게 꽂으면- 사실 이게 조그만 디테일 하나가 중요한 네, 거예요. 꽂으면 끝나요. 아. 그래서 뭐 테슬라 뭘- 사야 되겠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테슬라 방식을 따랐을까? 에이 설마. 에이. 그리고 또 차데모라고 일본에서 또 개발한 방식이 있어요. 네. 차데모. 예, 그리고 중국은 또 그 차데모에서 살짝 지들만의 또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제가 오른쪽에 붙여놨는데 음. 아까 제가 콤보 방식은 어디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독일. 유럽. 유럽. 네. 유럽 애들은 콤보 방식을 고집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볼보가 네. 볼보 유럽 업체잖아요. 물론 네. 중국 지리자동차로 갔지만 볼보가 우리 테슬라 방식 쓸 거야. 아.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드디어 노스 아메리카 방식을 쓰겠다라고 그럼 선언을 한 이제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기술 표준을 점하네. 네네네. 기술 표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네. 네. 장표 혹시 보이시나요? 네. SAE라고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라고 이게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정의 내린 애들이에요. 네. 네, 이게 1905년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자동차 공학회 애들이거든요. 네. 이게 왼쪽에 제가 기사를 그 SA 기사를 갖고 왔는데 아마 어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SAE가 to Standardization Tesla NACS 차징 커넥터. 테슬라의 NACS 차징 커넥터를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표준화했다는데 뭐.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SAE라는 단체가 저는 잘은 몰라요. 제가 이쪽 애널리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신력, 자율주행 1단계가 뭐고 2단계가 뭐고 이걸 정의 내렸던 애들이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테슬라의 표준화에 손을 들어준 거죠. 아, 이게 테슬라가 천하통일을 하네 진짜. 예, 예.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 그 슈퍼차저라고 부르죠. 이 스테이션 갖고 뭐 할 거냐? 아 여기서 밥도 먹고 충전하는 동안 쇼핑도 하고 여가도 하고 그렇게 할 거야. 네. 라고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그럼 뭐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겠다는 거죠. 슈퍼차저 거기에 이제 뭐 네. 어차피 파이브가 이제 햄버거도 네, 딱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큰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아까 애플 얘기를 왜 드렸었냐면 왜 애플이 C 타입을 안 쓸까? 왜 안 쓰죠? 결국은 자신네들의 그 생태계 안에서 놀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 예,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면서 미피라고 부르거든요. 네. MIFI라고 해서 지들 규격이 따로 있어요. 네네. 여기에서 액세서리 만들어. 내가 인증해 줄게. 나한테 수수료만 줘. 그거죠. 예, 그런 생태계를 고집하기 위해서 충전 규격을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테슬라가 이 충전 규격을 스탠다드 즉 표준화 시켜버리면 와 이쪽에서
어마무시할 걸요. 그렇겠죠. 네. 근데 최 이사도 원래 옛날에 애플빵이었었나? 예, 애플바였죠. 근데 삼성으로 넘어가고 애플바가 나서 뭡니까? 네, 삼성으로 넘어가고 나서 삼성으로 넘어가서 네, 갤럭시로 예. 갤럭시죠. 갤럭시 바로 바뀌었네. 네, 역시. 그래서 삼성페이 최고입니다. 예. 아, 아. 오늘 또 이제 그 KG 모빌리언스인가 그 네. 애플페이 참여한다고 네. 해가지고 네. 뭐 상한가 가게 됐는데. 네. 네.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네, 이 그래서- 충전기고 통일을 해서 네. 결국은 그게- 네. 그쪽 생태계 제가 이 장표도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안 갖고 왔네요. 네. 미국에서 음. 그러면 테슬라의 표준 규격을 쓰고 있는 자동차의 점유율 미국 전기차 내에서 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포드나 GM까지 그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온다면 몇 퍼센트 리비안도 들어오죠, 다. 리비안도 들어오고 니콜라도 들어오고 스텔란티스도 유럽 업체니까 스텔란티스 유럽 업체예요. 푸조랑 그 합병한 업체예요. 거기도 뭐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는 본 적이 있어요. 아직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근데 미국에서 테슬라, GM, 포드 전기차만 이 테슬라 커넥터를 쓰게 되면 점유율이 75%예요. 아, 그렇죠. 지금 다 포드가 네요. 점유율이 거의 상당히 다 크니까. 네, 그리고 가장 곤혹스러운 게 현대기아차죠. 어차피 현대기아차도 미국의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네. 음. 참고로 현대기아차는 당연히 콤보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지금 내색은 안 하지만 테슬라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지 않을까요? 양쪽을 다 써야 되겠죠. 미국 가는 차는 테슬라 방식이고 네네네. 유럽 가는 거는 콤보고. 아, 그것도 좋은 이렇게. 방식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원가가 많이 들긴 하지만. 앞에는 테슬라 방식, 뒤에는 아니면 구멍을 두 개.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이제 막 이거 조사를 하면서 네. 참고로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조사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야 나는 자율주행보다 이게 더 혁명적이야. 그 정도인가요? 나는 자율주행 내가 그냥 고속도로 올려놓고 그냥 집에까지 잠자다 일어나는 기술보다도 네. 이 충전 기술이 테슬라로 천하 통일되는 게 더 혁명적인 것 같아라는 말을 하는 네티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어떤 의미를 준다라기보다는 뭐 애플이 우리가 처음에 저도 애플 샀을 때 케이블 되게 두꺼웠잖아요. 되게 두껍고 5핀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되게 넓었고 위아래 뭐 뒤집지도 못하고 막 그런 네. 거였는데 자꾸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길들임, 습관. 그러니까 애플바, 네. 그러니까 테슬라바. 테슬라를 사라? 네. 주식을? 결국은 그래- 테슬라 이 기승전 ETF를 테슬라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만 사기는 좀 뭐 그렇고 그래서 네. 테슬라 담고 있는 ETF들 중에서 테슬라 비중이 좀 높은 걸로만 제가 뽑아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채권 혼합이라는 게 이제 채권 혼합이니까 3대 7이거든요. 그래서 한 삼- 저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테슬라는 좀 화끈한 맛에 사는 건데. 근데 연금 계좌. 연금 계좌. 연금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거군요. 연금 네. 계좌는 네. DC 계좌는 위험 자산을 70%까지밖에 못 담아요. 그렇죠. 나머지 30%는 채권 채권 혼합 안전자산. 정도까지는 담을 수 있는데 이 채권 혼합 상품은 테슬라 30에 채권 70이기 때문에 음. 그 위험 자산 70% 제외한 나머지 30%에 담을 수 있으니까 30%에 30%가 테슬라니까 9%를 테슬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를 다 테슬라 담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79%까지 테슬라 담을 수 있는 거죠. 오. 연금 계좌에서. 테슬라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저거 연금으로 그렇죠. 좀 그리고 또 실천하겠네요. 이제 저는 ETF를 하는 거니까 저도 겁나요. 테슬라 이렇게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가요? 아이고 작년에 400불에서 100불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또 100불에서 또 300불 그러니까요. 근처까지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종목을 사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추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네. ETF는 분산. 음. 이기 때문에 이런 ETF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은 뭐 28% 그리고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 24% 정도를 테슬라 담고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을 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차피 ETF는 비빔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고기를 이만큼 담았으면 야채를 얼마만큼 담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은 국고채가 나머지 70%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SF+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라는 이 상품은 테슬라 27%의 우버를 담고 있어요. 네? 우버. 우버? 네. 모빌리티.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은 테슬라 엔비디아. 저거 네. 최근에 가장 좀 네. 주목을 받은 수익률도 엄청 좋았겠네요. 네. 올해. 그리고 뭐 코덱스 S&P 500 경기 소비재는 테슬라 아마존. 경기 소비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테슬라에 대한 컨빅션이 있다. 뭐 직접 그래도 나는 직접 사기는 좀 그렇다. 그럴 네. 때는 이런 ETF들이 있고 또
테슬라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담아서 좀 맛을 좀 다르게 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하시면 좀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아, 테슬라를 한 번쯤은 저는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네. 근데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테슬라. 테슬라. 주식이 좋은 건지 뭔지 주식도 좋고 모르겠는데. 차도 좋죠 뭐. 아니, 아니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제 얘기한 거에 이게 차징하는 거 네네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네. 정말 엄청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다른 비즈니스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전기세 충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태그 방식으로 카드를 찍는데 이게 또 잘 안 읽혀요. 안 돼. 나도 많이 해봤는데 네. 굉장히 힘들었어. 안 읽혀요. 근데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80년대 미국에 가가지고 일본의 전자제품들, 네, 소니, 뭐 소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이와 있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파나소닉. 그 뭐를 만들어 팔았냐면 그 턴테이블에서부터 앰프랑 이게 한 세트로 돼 스피커까지 다 세트로 돼 있는 거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거 제품 출하될 때 검수를 어떻게 했겠어요? 다 틀어보고 막 플레이. 아니 그거는 이제 다 됐을 텐데 딱 나갈 때 이게 한 세트가 나가야 되잖아. 이게 뭐 CD 플레이도 있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 네. 그거를 딱 무게만 재면 이게 제대로 한 조합이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게 각각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한 세트가 되면 똑똑하네요. 딱 요 무게가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느 게 하나가 잘못 들어가고 잘못 들어 빠져서 네. 이 무게가 나올 수가 없게 걔들이 설계를 했었어요. 그 옛날에. 그거 보고 놀랬거든. 네. 근데 그 정도쯤 되면 네. 제품이 이제 거의 사람 필요 없이 완전 자동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네. 자동차가 난 테슬라가 놀란 게 자동차가 완전 자동화가 되려면 와이어링 하네스를 갖다가 자동화 시켜야 돼요. 그 중국에서 한동안 모다 가지고 난리 났던 거예요. 그렇죠. 막 선 제일 꼽는 싼 거잖아요. 거. 제일 선 이렇게.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거. 테슬라가 그거 자동화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까지 자동화를 하면 진짜 옛날에 그 전자제품 나오듯이 사람 손 없이 그냥 쫙 자동으로 찍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시도하는 게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정도면 우리가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완전 전자혁명으로 그 끝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안 그래도 정도면. 뭐 요즘 가장 핫한 ETF 저보고 꼽으라면 로봇. 로봇. 음. 네. AI. 네. 네. AI 근데 반도체. 반도체. 근데 결론은 로봇도 하고 AI도 하고 반도체를 잘하는 회사는 테슬라예요. 테슬라네요. AI 세계 1등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 그러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제가 네. 남들 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충전 케이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테슬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전 케이블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요새는 삼성자산운용에서는 뭐 어떤 ETF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런 근데 거. 요즘은 아우 좀 힘든 게요. 네. 저는 ETF를 좀 이제 여러 개인 고객들이나 아니 기관 고객들한테 소개하는 입장인데 네.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엄청 많아요. 네. 너무 많이 나와요. 일주일에 거의 뭐 5개씩 나오고 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고객분들이 네. 이제 ETF 고르는 것도 힘들겠구나. 그리고 또 한국은 이제 모바일에 특화된 국가다 보니까 네. 아까 제가 ETF 네이밍하는 법 가르쳐드렸었죠. 그렇죠. 브랜드, 코덱스 벌써 3자예요. 네. 그리고 테슬라 들어가요. 테슬라 벌써 6자예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아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좀 답답해요. 그래서 좀 제발 한국에 있는 ETF를 미국 ETF들처럼 좀 영어 티커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영어 티커로 또 바꿔놓으면 이게 뭔지 또 모르잖아. 아, 그래도 뭐 테슬라면 그때부터 설명을 쫙 봐야지. 네, 이제. TSLA 그러면 아 이거 테슬라구나. 테슬라가 예를 들어 그건 알죠. 월배당 ETF다 그러면 뭐 페이, 뭐 먼슬리 페이, 엠페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좀 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그 이 한 줄 칸에 다 안 들어가는 ETF들이 많아가지고 네, 많아요. 아, 그런 것들도 좀 사실 네. 좀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네, 에셋 플러스 이름만 5자거든요. 타임 폴리오 이름만 5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이사님과 ETF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좀 자주 좀 들려주세요. 다음엔 아. 일본 말씀 주셨으니까 요즘 네. 일본 N 선물 ETF 이런 거 거래 엄청 하시거든요. 거래도 네. 엄청나고 네. 관심도 엄청나세요. 네네. 애나 웬 수요일 날 오세요. 알겠습니다. 난 수요일 날만 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일본 이야기로 돌아오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우리 최창규 이사님은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